다 보이시나요? 네. 잘 보입니다. 이거 그림판도 보이시나요? 보여요. 네. 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최소 제곱 획이고, 이게 제가 어떤 모델을 만들 때도 사용했던 방법인데,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LCA 하시면서도 그냥 이제 클릭 몇 번으로 구해지는 거긴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그 수식의 원천? 그 기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수학 책을 보고 좀 타이핑이랑 좀 했습니다. 최소 제곱 획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그 획이라는 게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근사를 얻는 방법으로 데이터와의 차이의 제곱을 이용하여,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데이터와의 차이의 제곱을 이용하여 회귀 곡선을 구하는 것을 최소 제곱 획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회귀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총 n개의 데이터, 예를 들면 이 표시를 다들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서 x 좌표에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x1.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y의 값이죠. 여기서는 함수 f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함수 f에 x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를 보통 y1이라고 하는데, 이 수학책에서는 그냥 이 y1을 그냥 f1으로 이렇게 적은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x1, f1, x2, f2.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마력당, 뭐 배출량,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쳤었을 때,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. R개의 기저함수, R개의 기저함수를 U1x, U2x, U3x로 하는데 이걸 선형결합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기저함수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벡터로 치면 저희 3차원 벡터로 칠 때 x쪽을 i, j, k 그런 기본적인 기본 벡터를 표현할 때처럼 여기서도 보면 u1x, u2x 이거를 또 이게 일반화돼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,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건 아마 1차 회귀 건데 보통 y는 ax 플러스 b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데, 그럼 여기서의 기저함수는 여기 x 하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만약에 2차식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ax 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뭐 c라고 했을 때 여기 이 x에 관한 함수가 기저함수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특정 함수를 u라고 했었을 때 그게 그냥 x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그냥 u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. 왜냐하면 아까 u1x가 x제곱이 될 수도 있고 u2x가 x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게 뭐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인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 회귀를 어떤 식으로 처음에 가정을 둘지에 따라서 항상 다양해지는 거기 때문에,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 아마 1차 회귀니까 그냥 ax 플러스 b에서 x만 해당되겠죠, 기저함수가. 그런 것처럼 이제 R개의 기저함수를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일반화시킨 겁니다. 이런 게 총 x로 이루어진 무궁무진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선형결합을 하는 거예요. 선형결합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덧셈이 있죠. 덧셈이 있고 그 앞에 미지수의 어떤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지금 ax 제곱이 있을 수가 있고 bx가 있는데 이거를 선형결합을 해라. 아니지. a, b 주고 x 제곱과 x, 예를 들면 이게 u1x고 이게 u2x라고 했었을 때 이 u1x와 u2x를 선형결합을 해라 할 때 그러면 답은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를 붙여줍니다. 왜냐하면
이거를 이유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적으로 선형결합이라고 하면 앞에 어떤 미주의 개수를 곱해서 어떤 값이든 어떤 값을 대입했었을 때 도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미지수를 붙여서 이렇게 UX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결국 관심 있는 값은 이 함수로 결정되는데 이 함수가 이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x1을 여기 대입했었을 때 결국에는 f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f1이 이 함수로서 표현이 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걸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의 최적 근사를 다음과 같이 구해본다. 계속 이 최적 근사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100%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%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면 지금 최소 제곱 근사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x1, f1에서 이 점이 찍혀 있을 거고 x2, f2에서 이 점이 찍혀 있을 거고 x3, f3에서 이 점이 찍혀 있다고 봅시다.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하영이 형이 이 세 개의 점은 아마 뭐 이 함수로 이루어져 이렇게 이 함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해서 그냥 1차 함수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. ax 플러스 b로. 이 ax 플러스 b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직선입니다. 뭐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감소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소 제곱 회귀를 하게 되면 이 개수 a와 b가 구해집니다. 근데 이 a와 b가 구해진다는 거는 결국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 하나의 직선은 분명 어떻게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그어졌다고 볼게요. 이렇게 그어졌다고. 왜냐하면 직선이 이 동시에 세 점을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. 상식적으로 직선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두 점을 통과하는 선인데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인데 이 두 점을 통과하게 되면 이 점과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고 이렇게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직선이 그어졌었을 때 이제 x1을 대입하면 실제는 이 값이 도출이 될 거고 x2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도출이 될 거고 x3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도출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때 오차가 이 오차, 이만큼의 오차가 있을 거고 이때 오차가 이만큼의 오차, 이때 오차가 이만큼의 오차가 있을 건데 이 오차를 최소가 되게 그런데 이 오차를 그냥 합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이 오차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곱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. 제곱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는 플러스 5가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5가 차이 나는데 그냥 합해버리면 제로네? 오차가 없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이거에 제곱을 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이 오차의 정도를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. 그래서 이 제곱을 했을 때 이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최소가 되게 하자. 그래서 이거를 최소 제곱 근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. 이 최소 제곱 획이라는 말 자체가 간단하게 1차 식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해당되는 함수와의 차이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자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절대 오차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실제 아까 함수값과 내가 넣었을 때 그 가정한 어떤 방정 함수에서의 그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넣고 이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거 보이죠? 여기 제곱 여기서는 뭐 데이터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고 하죠. 저희가 뭐 확률 통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곱의 합을 뭐 이 수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하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. 이거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제곱.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?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그냥 이 안에 있는 걸 그냥 대문자 x라고 할게요. 그러면 대문자 x의 제곱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어떻게 보면 y는 x 제곱이라는 식이에요. 그럼 이것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그러면 최소점이
저게 최소가 되는 이 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 x가 최소가 되는 이 함수가 최소가 되는 이 점을 찾으면 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극소점이라고 하죠. 이때 미분한 이거를 뭐 A1이라고 했을 때 A1점에서 미분값이 0이 되는구나. 이제 그 지식을 여기서 사용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문자가 많아서.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1차 함수에서는 해당 안 한다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냥 이거 그냥 고등학교 수식인데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뿐이에요.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했을 때 이 0 그리고 이거를 다시 풀었었을 때 이런 일반식이 구해집니다. 이런 일반식이.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일반식이 다 이런 A1, A2 이런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식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회귀 곡선을 결정하는 원리이며 기저함수 선택에 따라 1차 회귀, 예를 들면 아까 제가 UX에 대한 함수를 그냥 AX 플러스 B로 뒀을 때 이게 1차 회귀, 또는 뭐 AX 3승 플러스 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했을 때는 뭐 3차 회귀 이런 것처럼 다항식 회귀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제가 조종 모델을 만들 때 이 회귀에서 코사인 함수를 많이 썼거든요. 그런 코사인 함수, 사인 함수, 탄젠트 함수 이런 거 썼을 때 저희가 뭐 다항식 회귀라든지 비선형 회귀라든지, 저는 이걸 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선형 회귀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어떤 UX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회귀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가진 데이터는 분명 1차 함수로서도 적절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1차 함수로 하게 되면 분명 오차가 많이 생겨서 2차 함수식의, 즉 다항식 회귀로 하면 오히려 오차가 더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특성을 보고 본인이 이거는 3차로 하면 더 괜찮을까, 4차로 하면 더 괜찮을까, 이런 것들은 조금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, 이런 회귀곡선이,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회귀곡선, 자기가 1차 회귀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구한 개수를 대입했었을 때 그 개수로 완성한 자기의 그 공식이 원래 가진 데이터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상관계수 R이 있는데, 제가 이 식은 일부러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. 뭐 간단한 식인데, 그래서 이 값이 뭐 1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좋다,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1차 회귀는 근사곡선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다. 뭐 실제로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저함수의 개수가 증가한다. 뭐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, 증가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쉽지 않아서 실제 수치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행렬화가 되어 있습니다. 어차피 결국에는 전부 연립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. 이런 연립방정식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행렬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연립방정식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, 그렇게 이미 방법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. 왜냐하면 컴퓨터는 어차피 더하기 뺄셈만 하는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런 연립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렬화를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클릭과 대입 뭐 결정만으로도 이렇게 값이 구해지지만, 실제 컴퓨터는 그 안에서 이런 행렬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튜토리얼 없나요? 튜토리얼, 저는 이걸 엑셀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엑셀에 좀 프로페셔널 버전이 안 깔려 있어가지고, 음,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오리진으로 이걸 다 저는 해보셨다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오리진에서 안 해봐서. 보통 지금 요 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점 3개를 임의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주고, 그리고 난 뒤에 그 최소 제곱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y는 ax 플러스 b 값을 자 구해냈.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. 1분만. 제가 지금 이거 있거든요. 잠깐만요. 네, 네.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
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. 이거를 그냥 여기 다시 올려가지고. 여기서 보면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주어질 때 1차 회귀 곡선을 구하고, 뭐 상관관계는 나중에 알아보고요. 이제 여기 보면 xi 1, 2, 3, 4.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좌표가 1, 2, 3, 4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당하는 y 값, 뭐 그러니까 이 함수에 x를 대입했었을 때 x가 1인 점에서는 2, 3, 5, 9. 좀 증가가 갑자기 여기서는 1만큼 증가했다가 2 증가하고 4 증가하고 갑자기 좀 이렇게 증가하는 식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혹시 68식 보이십니까?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식 있지 않습니까? 이 식. 요 보이시나요? 지금 이게 1차 회귀였을 때 여기 1차 회귀 때 이게 u의 값이 ax 플러스 b라고 둔다면 잠시만요. 저도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윗부분에 지금 여기 요 위의 식에서 이제 ax 플러스 b를 대입하게 돼가지고 푼다면 하나가 더 있는데 위에 다시 제가 사진 찍기는 시간이 걸려서 여기 u의 값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런 일반식이 구해진다고 합니다. 이런 일반식이. 그럼 이제 이 식이 구해졌을 때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이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여기 1, 1 그러면 여기에는 2가 될 거고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뭐 2의 제곱 뭐 그리고 뭐 2 곱하기 3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와 B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거 손으로 계산을 마우스라서 그림판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데 혹시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? 이 식이 결국에는 이걸 미분해 가지고 나온 식입니다. 나와가지고 이제 이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을 각 항을 구하는 거죠. 각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. 시그마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지금 i는 1에서 n xi잖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총 여기서는 데이터가 4개니까 n이 4겠죠. 그러면 x1부터 x4까지 모두 다 합을 구해라. 그러니까 여기서는 1, 2, 3, 4를 더하게 된 겁니다. 이 첫 번째 a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? 그리고 두 번째 이 제곱은 각각의 항의 제곱을 대입해서 구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여기 68번의 우항에 있는 xifi는 i는 1, n은 4, xifi는 이걸 보면 자기가 해당하는 x 좌표와 y 좌표의 곱을 1부터 데이터가 4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9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식이 나오는데 지금 위에 식이 잘렸는데 총 2개씩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면 결국에는 여기
맞죠? 이게 저희의 목표는 이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.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장 최소 근사에 가까운 개수를 구하는 거라서 A와 B. 그래서 따라서 제가 구한 식은 그러니까 1차 회기로 구한 개수는 이 데이터는 2.3x-1이라는 1차 식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식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. 1차 회기에서는. 근데 이제 이게 2차, 3차로부터는 이제 손으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죠. 실제로 제가 이 조종 MMG 모델을 할 때 한식의 코사인 함수, 탄젠트 함수 이게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. 그리고 데이터가 또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값을 찾다 보니까 좀 어쨌든 1차에는 모든 1차는 다 이 식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일반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개수도 많아지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. 한 번은 이거 몰라도 다 회기는 다 할 줄 아시겠지만 한 번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네,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 다들 쉬워가지고 사실 최근에 이제 하영이가 쓰는 논문들 보면은 우리 그 선형회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. 네. 실제로 물론 이제 아까 대정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엑셀이나 아니면 오리진 같은 걸로 그냥 펑션으로 그냥 체크 하나만 하면 사실 뭐 1차 회기든 2차 회기든 다 해주잖아, 그지?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, 근데 이제 이런 수학적인 이론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그 뭐랄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더 쉽게 뭐랄까 머리로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방금 대정이가 설명해 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머신러닝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 뭐랄까 이론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조금 더 어드밴스 돼서 실제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이제 그 사용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같이 지금 대정이 설명한 거에서 조금 더 우리가 프랙티스 해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요 그 1차 회귀 함수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귀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. 한 번씩 이런 조금 이렇게 수학적인 것들을 좀 다루면은 우리가 좀 그 뭐랄까 너무 그 프랙티컬한 것만 하다가 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다. 왜냐면 안 그러면은 너무 또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치? 안 하게 되면 사실 이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잠깐만 들어보니까